극심한 저온 기후의 도래. 나는 소파에 누워 꼬치를 먹고 있다. 화로 위에 고기는 지글지글 기름을 뿜어내고 나는 안락하게 불을 쬐며 차를 마신다. 전 남자친구와 디리가 죽어가는 모습을 웃으며 지켜본다. 나는 회생했다. 지난 생애에 나는 남자친구 홍세현과 나의 친한 친구 에리의 불륜 현장을 덮쳤고 나를 속여 목숨을 노리려던 그들의 음모를 폭로했다가 적반하장으로 화가 난 그들에 의해 문 밖으로 밀려났다. 그런데 나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본래 9월의 날씨였는데 기이하게도 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기온은 하룻밤 사이에 영하 50도까지 떨어졌고 나는 문 앞에서 그대로 얼어 죽고 말았다. 나는 사무치게 원망했다. 의식이 희미해질 때 다음 생이 있다면 맹세했다. 반드시 이개 같은 남녀가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게 만들겠노라고. 나를 무감각하게 만들 정도의 극한의 추위였는데 갑자기 무더위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누군가 나를 툭툭 쳤다. 마오마오이. 바빠? 가자. 퇴근이야. 나는 놀라 눈을 떴다. 정신을 차려보니 회사 입구에 서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8월 13일, 내가 정말 회생한 것이다. 내가 살해당하기 20일 전으로 돌아온 것이다. 나는 놀랍고도 기뻤다. 처음에는 크게 웃다가 이내 엉엉 울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발칙한 것들을 박살내고 싶었지만 나는 곧 냉정을 되찾았다. 죽기 전 그 갑작스럽고 전례 없던 기이하고도 무서운 대설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올해 여름 기온은 터무니없이 높았다. 그 구두쇠 할머니조차 먼저 에어컨을 켜자고 할 정도였다. 8월 말에 겨우 서늘한 기온이 돌기 시작했는데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한 달 뒤에 내가 얼어 죽게 될 줄을. 그래서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발칙한 것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방법을 찾아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그 저온 기후를 피하는 것이었다. 동료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눈빛을 뒤로하고 상사에게 가서 사직서를 냈다. 그리고 홍세현과 동거하던 집으로 돌아가 내 짐을 모두 챙겼다. 하지만 서둘러 떠나지는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이미 생각을 마쳤다. 떠나더라도 그를 편하게 해줄 수는 없었다. 나는 홍세현의 신분증을 찾아내 먼저 몇 개의 온라인 대출 앱을 다운로드해 그의 정보를 모두 입력한 뒤 푸짐하게 요리를 차려놓고 그가 퇴근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홍세현이 퇴근해 문을 열자마자 달콤하게 웃는 나와 가득 차려진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그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나 결정했어.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 한 채를 팔기로. 자기가 찜해둔 그 집을 사서 신혼집으로 쓰자. 그와 에리는 계속해서 공모하고 있었다. 어떻게 나를 구슬려 부모님의 집을 팔게 하고 내 돈을 가로챌지 말이다. 내가 드디어 집을 팔겠다고 승낙하자 홍세현은 매우 기뻐하며 다가와 뽀뽀를 하려 했다. 나는 그를 밀쳐냈다. 먼저 밥부터 먹자. 나 일주일 휴가 냈어. 내일 일찍 부동산에 가봐야 하거든. 식사 중에 나는 애교를 부리며 휴대폰을 꺼내 그와 함께 우스꽝스러운 영상을 찍자고 했다. 홍세현은 원래 찍히는 걸 싫어했지만 지금은 나를 달래 집을 팔게 해야 했기에 당연히 순순히 따랐다. 눈을 깜빡이라면 깜빡이고 고개를 저으라면 저었다. 몇 개의 앱에서 100만 위안이 넘는 대출금이 모두 입금되는 것을 보고 나는 앱을 삭제했다. 웃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에휴, 계속 잘 안 찍히네. 안 찍을래. 그와 나는 아주 즐겁게 식사를 마쳤다. 분위기는 한때 매우 화기애애했다. 다음날 그가 출근한 뒤 나는 내 짐을 챙겨 떠났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남겨주신 집은 두 채였다. 한 채는 시내 학군 구역의 아파트였고 한 채는 시내 외곽 산자락에 있는 작은 별장이었다. 그 별장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기에 나는 청소업체를 불러 청소했다. 동시에 어떻게 개조해야 목숨을 앗아가는 저온 기후에 맞설 수 있을지 고민했다. 바닥 난방이나 에어컨 난방은 안 된다. 모두 안 된다. 그 정도의 폭설이라면 수도관은 반드시 얼어 터질 것이고 전선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질 것이다. 바닥 난방이나 에어컨에 의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방공호. 나는 곧장 지하실로 뛰어내려갔다. 지하실 한쪽 벽면에는 철문이 하나 있었다. 나는 깊게 박힌 문고리를 잡고 힘껏 당겼다. 찬 기운이 얼굴에 확 끼쳐. 맞다. 바로 여기다. 예전에 아빠가 이 집을 인테리어할 때 지하실 산쪽 벽면이 갑자기 무너졌었다. 거기서 항전 시기에 지어진 이 방공호가 드러났다. 이 굴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했다. 굴 안은 여전히 쾌적하고 뽀송뽀송. 그래서 아빠가 이곳을 정리해서 집안의 창고로 사용하셨다. 이 항원 방공호가 있는데 고온이든 저온이든 무엇이 두렵겠는가. 나는 청소부에게 방공호를 깨끗이 치워달라고 했다. 그리고 몇몇 기술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부탁해 안쪽을 서켓으로 한번 싹 도색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사람을 구하러 방공호의 환기구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기술자는 돈만 받으면 일할 때 꼬치꼬치 묻지 않았다. 모든 환기구에 길쭉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달아주었고 끝부분에는 스테인리스 캡을 용접했다. 이렇게 하면 눈이 환기구 안으로 떨어져 통풍을 막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난로 2세트도 샀다. 하나는 순수 난방용이고 하나는 난방과 조리가 모두 가능한 겸용이었다. 연통을 밖으로 뺄 수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 걱정도 없었다. 그리고 대량의 땔감과 숯을 준비했고 내친김에 그릴도 하나 샀다. 만약 그때 가서 전기와 가스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면 이것들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었다. 난방도 하고 밥도 지을 수 있으니까. 다음은 물자 비축이었다. 고출력 보조 배터리 20개, 손전등 10개와 여분의 배터리들, 성냥과 라이터 2상자, 방풍 점화총 2상자, 화물차 1대를 빌려 곧장 곡물시장으로 향했다. 쌀 500근, 밀가루 50근, 라면 20상자, 생수 100통, 각종 말린 채소, 육포, 통조림. 그러고 나서 마트로 갔다. 화장지, 생리대, 일회용 속옷, 각종 세면용품, 그리고 생각나는 온갖 상비약들, 거즈, 소독제, 두께별 거위털 이불과 거위털 점퍼, 모자, 목도리, 방습 장갑, 목이 긴 방수 방한 털부츠, 방풍 고글, 마스크, 그리고 제설용 삽도 샀다. 도끼와 톱. 모든 물자는 여러 번 나누어 다른 곳에서 구매해 수량이 너무 많아져서 남의 눈에 띄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화물차를 운전해 몇 번이고 직접 집으로 실어 날랐다. 물자들을 모두 적절한 곳에 배치하고 나니 저온 기후가 닥치기 전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홍세현은 매일 나에게 전화를 걸어 집 하는 일에 대해 물었다. 몇 번이나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떠나던 날 몰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 나는 카메라를 그가 나에게는 애틋한 척 전화를 걸면서 품에 안긴 에리와 시시덕거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는 구역질을 참으며 가식적인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너 나 사랑해? 홍세현은 아주 막힘없이 대답했다. 당연하지. 우리 대왕 보물을 제일 사랑하지. 말을 마치자마자 에리의 볼에 진하게 뽀뽀를 했다. 자기야 들었어? 여보가 뽀뽀해주는 거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에리는 그와 소리 죽여 웃으며 뒤엉켰다. 나는 다리를 꼬고 앉았다. 바보같이 다 들었어. 근데 왜 돼지 한 마리를 잡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그의 품에 있던 에리가 즉각 펄쩍 뛰었다. 분노가 가득한 얼굴이었다. 홍세현은 서둘러 검지를 입에 대며 소리내지 말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러고는 나에게 말했다. 바보 같은 녀석. 자기를 돼지라고 하면 안 되지. 당연히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내 말은 참, 너 요 며칠 에리 본 적 있어? 홍세현은 좀 긴장한 듯 에리에게 손사래를 쳤다. 입으로는 없다고 말했다. 내가 걔를 왜 만나? 나는 곧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안 봤으면 다행이다. 걔 요새 오빠 도박빚 갚아준다고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더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렸는데 듣지도 않아. 며칠 전에는 어떤 여자가 키 작고 뚱뚱한 남자한테 안겨서 호텔 들어가는 걸 봤거든. 에리랑 많이 닮았는데 설마 에리는 아니겠지? 화면 속 홍세현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에리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생긋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에리와 나는 대학 동창이다. 그녀의 집은 남아선호 사상이 심했다. 나는 그녀가 너무 안쓰러웠다. 가능한 한 그녀에게 잘해주려 노력했다. 심지어 그녀가 오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왕형님이라는 늙은 남자에게 몸을 맡겼을 때 나는 그저 그녀가 가여워 가슴이 아팠을 결코 무시한 적이 없었다. 홍세현에게도 단 한마디 비추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진심으로 대했건만 그녀는 내 남자친구를 가로챈 것도 모자라 내 목숨까지 노렸다. 그들에게 구타당하고 쫓겨났던 수모를 생각하니 얼어 죽기 전 겪었던 고통이 생각나고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애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휴대폰과 신분증이라도 챙겨 나오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그들은 끝내 거절했다. 내 마음은 증오로 가득 찼다. 감시 화면 속 홍세현은 이미 추궁을 시작했고 에리는 저주까지 퍼부으며 맹세했다. 절대 다른 남자와 호텔에 간 적이 없다고. 그리고 내가 모함하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나는 생긋 웃으며 화면 속에서 그들이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과연 얼마나 지나야 그들이 알아차릴지 궁금했다. 내 물건들이 이미 다 사라졌다는 것을 말이다. 더 알고 싶은 것은 홍세현이 자신이 엄청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점이었다. 그들은 아빠가 나에게 집을 물려주신 것만 알지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 그러니 그는 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때의 그의 표정이 정말 기대된다. 감시 화면을 끄고 나는 시장으로 향했다. 미리 예약해둔 돼지고기와 채소들을 찾으러 갔다. 나는 상업용 냉동고 5대를 대여했다. 일단 식재료를 저장하기 위해서다. 저온 기후가 닥치면 밖은 천연 냉동고가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전기가 끊겨도 두렵지 않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불러 문과 창문을 보강했다. 보안 문제도 하나였지만 또 다른 이유는 폭설과 저온의 압력에 문과 창문이 파손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집안은 끝장이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니 저온 기후가 오기까지 단 이틀 남았다. 홍세현도 드디어 거액의 대출금이 연체된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소파에 누워 나른하게 대답했다. 무슨 대출? 나는 모르는데 그 돈 다 내 카드로 들어갔잖아. 아직도 시침이 떼는 거야? 홍세현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 마오마오이, 너 대체 뭐 하려는 거야? 돈? 나는 말투를 조금 진지하게 바꿨다. 며칠 전에 내가 나한테 이체한 그 123만 위안 말이야. 이제야 인정하는군. 오세현은 펄펄 뛰었다. 그러다 이내 반응했다. 뭐, 내가 너한테 이체했다고? 내가 언제 너한테 이체했어? 나는 즉시 몹시 의아하다는 말투로 되받았다. 뭐? 나 떠나기 전날 밤이었잖아. 나한테 빌린 돈 갚는다고 내가 그랬잖아. 내가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했는데 내가 친한 사이일수록 계산은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고 그랬잖아. 홍세현은 분명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사진 한 장을 전송했다. 차용증이었다. 거기에는 그가 나에게 현금 123만 위안을 빌렸다고 선명하게 적혀있었다. 이상 없음 확인. 1년 내 상환. 이자 이푼 지급. 홍세현은 폭발했다. 내가 언제 너한테 돈을 빌렸어? 나도 멍해진 척했다. 무슨 뜻이야? 설마 떼먹으려고? 홍세현은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고 전화기 너머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밥 먹으러 나갔다. 종말 전 마지막 평온한 나날들을 나는 아주 소중히 여겼다. 좋아하는 사천 요리를 먹고 커다란 화분도 하나 샀다. 그동안 홍세현은 쉴 새 없이 전화를 걸고 메시지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차단하지도 않았고 답장하지도 않았다. 종말이 오기 전 그의 신경이 온통 분노에 쏠려 있어야 알아차리지 못할 테니까. 그가 있는 그 집의 모든 두꺼운 이불과 두꺼운 옷들을 내가 다 버렸다는 것을 말이다. 종말 카운트다운 마지막 날. 나는 마지막으로 방공호의 환기구를 점검했다. 문과 창문을 잘 닫았다. 수도관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샤워를 마친 후 수도 밸브를 잠그고 관안의 물을 모두 빼냈다. 며칠 동안 햇볕에 말린 이불들을 방공호로 옮겼다. 잠자리를 정돈했다. 오늘 밤부터는 여기서 잘 것이다. 침대에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다. 에리였다. 받지 않았다. 아이패드를 꺼내 감시 화면을 켰다. 에리는 역시나 그곳에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 예전의 달콤한 분위기가 없었다. 홍세현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에리는 계속해서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대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욕을 했다. 걔가 그렇게 영악할 줄 정말 몰랐어. 몇 년 동안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니. 말을 마치더니 홍세현에게 욕을 퍼부었다. 넌 왜 그렇게 멍청해? 걔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너 돼지야? 홍세현은 크게 분노했다. 내가 매번 걔는 속이기 쉽고 속도 없다고 해서 안 그랬으면 거잖아. 내가 걔를 그렇게 믿었겠어? 그럼 이제 내 탓이라는 거야? 에리는 갑자기 안색을 굳혔다. 설마 걔 말이 진짜야? 그 돈 내가 정말 걔한테 빌린 거야? 그게 말이 돼? 그럼 차용증은 어떻게 된 건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그들의 말다툼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밤 3시였다. 이불 밖으로 손을 뻗어 온도를 가늠해보았다. 확실히 많이 차가워졌다. 두껍고 긴 거위털 점퍼를 찾아 입었다. 문밖을 나서자마자 추위에 몸이 떨렸다. 재빨리 1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1층의 온도는 지하실보다 훨씬 낮았다.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걷었다. 창밖은 눈이 부시도록 하였다. 커다란 덩어리들이 손뭉치 같은 것들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폭설과 종말의 저온이 약속이라도 한 듯 찾아왔다. 홍세현과 에리는 보온이 될 만한 장비들을 모두 찾아내 한 덩어리가 되어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다. 에어컨을 난방 모드로 켜두었지만 에리는 여전히 치아를 부딪히며 떨고 있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두꺼운 이불이 한 채도 없을 수가 있어? 홍세현은 몸을 떨며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원래 이런 건 다 마오마오이가 정리했었단 말이야. 그가 갑자기 굳어졌다. 잠깐, 마오마오이 짐도 다 없어진 것 같아. 좋아, 이제야 발견했군. 나는 이불 속에 누워 아이패드를 보며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너희는 곧 알게 될 거야. 이불과 두꺼운 옷뿐만 아니라 음식도 전혀 없다는 걸. 내가 신나게 웃고 있을 때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홍세현이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마오마오이, 너 너무 화가 난 건지. 홍세현은 갑자기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다. 마오마오이, 너 대체 뭘 하려는 거야? 홍세현은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말투를 부드럽게 낮추어 물었다. 나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집 판다고 돌아간 거 사실 나 속인 거지. 그렇지? 물건 챙기려고 돌아온 거잖아. 안 그래? 그가 이를 갈며 말했다. 집 판다는 게 꼭 거짓말은 아니었을 수도 있지. 하지만 내 짐을 챙겨 나온 건 너를 다시는 안 볼 생각이었다는 게 진짜야. 나는 낮게 웃었다. 홍세현, 너 원래 내가 안 돌아오길 바랐던 거 아니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내 물건들이 다 없어진 걸 오늘에서야 발견하지는 않았겠지. 말을 마치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하고 머리를 파묻고 잠을 청했다. 다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오전 10시였다. 휴대폰은 홍세현이 나에게 퍼부은 욕설로 가득했다. 나는 한번 웃고 넘겼다. 그를 차단하기에는 너무 아까웠다. 그가 처참하게 망가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니까 웨이보를 켰다.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소수의 사람은 눈이 내리는 기쁨에 젖어 있었지만 대부분은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에 울상을 짓고 있었다. 9월 날씨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추워질 수 있는지, 게다가 이렇게 큰 눈이 내리다니. 하지만 기뻐하는 쪽이든 비탄에 잠긴 쪽이든 아직 이것이 재앙이라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없었다. 나는 1층 주방으로 갔다. 가스가 아직 끊기지 않아 불을 켜고 요리를 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역시 따끈한 국수 한 그릇을 먹어야 개운하다. 창밖을 내다보니 폭설이 벌써 창문을 거의 다 덮어버린 것을 발견했다. 틈새 사이로 커다란 눈덩이들이 여전히 빗줄기처럼 빠르고 거세게 내리치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눈이 계속 이렇게 내린다면 우리 집 같은 2층짜리 작은 건물은 금방 묻혀버릴 것이다. 방공호의 환기구마저 덮여버린다면 나는 집안에서 꼼짝없이 질식해 죽을 것이다.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사납고 맹렬했다. 눈을 멈추게 할 방법은 없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눈을 치우는 것뿐이었다. 나는 재빨리 두꺼운 모자와 목도리, 장갑을 착용했다. 그러고는 2층 테라스로 나갔다. 테라스에 쌓인 눈은 이미 내 턱 밑까지 차올랐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한참 동안 힘을 쏟아 테라스의 눈을 모두 마당으로 밀어냈다. 환기구에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시 사다리를 지붕 위로 올라갔다. 온몸이 거의 얼어붙을 것 같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눈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왔다. 고개를 한번 돌렸을 뿐인데 방금 눈을 치운 자리에 다시 발목까지 눈이 쌓였다. 이것은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상치 못했다. 그렇게 많은 준비를 했으면서 폭설에 매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니. 아마 6층에 살고 있을 홍세현과 에리가 얼어 죽기도 전에 내가 먼저 질식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턱 막혀왔다. 겨우 지붕에 눈을 다 치우고 나서 나는 2개의 붉은 비단띠를 배기구에 묶어두었다. 만약 눈이 집을 완전히 덮어버릴 경우를 대비해 이 붉은색을 보고 배기구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였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야 집 안으로 돌아왔다. 전기와 가스가 여전히 끊기지 않은 것을 보니 조금 의외였다. 정말 홍세현과 에리를 위해 다행인 일이다. 전기가 안 끊겨야 에어컨이라도 쓸 테니 그렇게 빨리 얼어 죽지는 않겠지. 방공호 내부의 온도는 실외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나는 거위털 점퍼와 모자, 장갑을 모두 벗어 던지고 헐렁하고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생각 끝에 나는 벽난로에 불을 지폈다. 사실 방공호 안의 온도는 견딜만 했지만 폭설의 위력을 보니 배기구가 막히지 않게 유지해야 했다. 벽난로 연통의 열기가 연통을 뜨겁게 달궈 놓으면 그 잔열로 배기구 주변의 눈이 녹아 막히지 않을 것이다. 땔감은 잘 말라 있어 불이 잘 붙었다. 벽난로 안에서 금세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나는 벽난로 앞 침대에 앉아 기분 좋게 기지개를 켰다. 그리고 아이패드를 들어 감시 화면을 켰다. 소파 위에서 홍세현은 안색이 파랗게 질린 채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마오마오이 이 발칙한 년, 눈만 그치면 가서 가만 안 둘 거야. 절대 용서 못해. 에리는 몸을 사시나무 떨듯하며 울고 있었다. 여보, 나 배고파. 홍세현은 대답이 없었다. 에리는 더 크게 울었다. 여보, 나 너무 배고프단 말이야. 누구는 안 배고파? 홍세현이 소리를 질렀다. 제길, 배달 주문을 해도 받는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라고. 너희 집엔 어떻게 먹을 게 하나도 없냐? 에리가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이런 발칙한 것들이 처참해진 모습을 보니 기분이 순식간에 아주 좋아졌다. 나는 아이패드를 내려놓고 휴대폰을 들었다.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나를 욕하는 메시지들, 전부 홍세현의 것이었다. 몇 개는 에리가 보낸 것이었는데 안부를 묻는 척하며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헤헤, 세상에나. 얘는 아직도 내가 지랑 홍세현이 같이 있는 걸 모르는 줄 알고 연기를 하고 있네. 나는 대충 훑어보고 답장하지 않은 채 그 아파트의 단톡방을 열었다. 단톡방은 이 폭설 이야기로 뜨겁게 달궈져 있었다. 이쯤 되니
이제 아무도 출근 걱정 따위는 하지 않았다. 다들 단수와 추위 때문에 아우성이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이 날씨가 너무 기이하다고 주의를 주었다.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겠다고 말이다. 집에 있는 식수와 음식, 방한용 의복과 이불을 아껴 쓰시길 권합니다. 상황에 대비하세요. 나는 이웃들에게 문과 창문을 잘 잠그라고 경고했다. 만약 대설이 그치지 않고 기온이 계속 떨어진다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방한 도구도 없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저지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홍세현과 에리는 가만히 앉아 죽음을 기다릴 리 없었다. 그들은 반드시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사실 내 경고는 기우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날 내가 얼어 죽기 전의 일을 기억한다. 맞은편과 아래층 사람들에게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청했었다. 두꺼운 옷 한 벌이라도 아니면 그저 경찰에 신고라도 좀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재난 앞에서는 각자 도생인 법이고 나에게 빚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오직 홍세현과 에리, 이 비겁한 인간들만 증오할 뿐이다. 단톡방 이웃들에게 미리 주의를 준 뒤 나는 에리의 대화창을 열었다. 나 집에 있어 라고 답장을 보냈다. 너는? 아이패드 모니터 화면 속에서 에리는 이미 추위에 정신이 나가 있었다. 홍세현이 먼저 내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는 서둘러 에리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모모우라는 인연이 답장했어. 에리는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했다. 답장하면 뭐해? 걔가 우리한테 먹을 걸 보내줄 거야. 아니면 옷이나 이불을 보내줄 거야? 홍세현이 그녀의 뺨을 한 대 때리며 말했다. 너 바보야? 빨리 걔네 집 주소 물어봐야지. 눈 그치면 돈 받으러 찾아가야 할 거 아니야. 에리가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손가락이 눈에 띄게 얼어붙어 있었다. 한참 동안 메시지는 오지 않았다. 나는 벽난로 사진을 찍었다. 따뜻한 불꽃과 내 앞에 차. 그리고 몇 조각의 다과. 나는 그 사진을 에리에게 보냈다. 나른한 말투로 음성 메시지도 보냈다. 어머, 이 시국에 갑자기 눈이 내릴 줄이야.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네. 우리 집에 벽난로가 있어서 천만다행이야. 아니었으면 정말 얼어 죽었을걸. 에리의 표정과 동작이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이어 이를 갈며 말했다. 인연이 불을 쬐고 있어. 먹을 것도 있잖아.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어? 홍세현도 분명히 자극을 받았다. 에리에게 내 주소를 빨리 물어보라고 재촉했다. 에리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끊어버렸다. 배고파서 요리하러 간다고 메시지를 남기고 휴대폰을 방해 금지 모드로 설정했다.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닭고기 버섯 요리가 완성됐다. 홍세현과 에리를 어찌 잊겠는가? 나는 휴대폰을 들고 속으로 퀴즈를 부르며 사진을 연달아 찍었다. 화면 너머로 향기가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아낌없이 그 사진들을 에리에게 보냈다. 잠이 안 올 때 구경이라도 하면 좋으니까. CCTV 속에 에리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홍세현을 때리며 소리쳤다. 나 배고파 죽겠어. 당신도 빨리 무슨 방법 좀 생각해봐. 이년은 대체 무슨 생각이야? 나한테 왜 이런 걸 보내는 건데? 홍세현은 휴대폰을 쳐다보며 안색이 어두워졌다. 눈에는 원망과 도끼가 가득했다. 저녁 무렵 나는 다시 2층 테라스로 올라갔다. 환기구를 점검했다. 눈은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환기구에 묶어둔 붉은 비단끈이 바람에 펄럭이며 소리를 냈다. 벽난로 굴뚝에서는 수증기가 뿜어져 나왔다. 눈은 이미 2층 창문까지 쌓여 있었다. 나는 가능한 한 눈썹으로 눈을 밀어내어 테라스 쪽 공간을 확보했다. 다행히 환기구에 내가 끼워둔 긴 스테인리스 파이프 덕분에 최소 이틀은 파묻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가 덜덜 떨려 서둘러 발을 옮겨 방공호로 돌아왔다. 난로 앞에서 한참을 쬐고 나서야 기운을 차렸다. 그러다 나는 발견했다. 홍세현과 에리 쪽의 CCTV 연결이 끊겼다는 것을. 아파트 단톡방은 아우성으로 가득했다. 정전이다. 전기가 안 들어온다. 에어컨, 난방을 쓸 수가 없다. 두꺼운 옷도 없고 두꺼운 이불도 없는 홍세현과 에리에게는 지옥 같은 파멸의 시작일 것이다. 기뻐해야 마땅한데 하지만 지금은 기쁨이 느껴지지 않았다. 휴대폰에 쏟아지는 수많은 메시지 중에는 도움을 청하는 통곡 외에도 이번 폭설 재난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에 대한 비보가 가득했다. 나는 거의 모든 군부대와 모든 공무원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제설 및 구조 활동에 투입된 것을 보았다. 수많은 전기 기술자들도 영하 수십 도의 추위 속에서 목숨을 걸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고장 지점에 도착했다. 죽음을 무릅쓰고 차갑고 딱딱하고 미끄러운 전봇대에 기어올라 폭설에 끊어진 전선을 수리하고 있었다. 단 하루 만에 이미 10여 명의 작업자가 순직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 소식에 콧날이 시큰해지고 참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다. 나는 갑자기 홍세현과 에리의 최후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이 생기지 않았다. 폭설에 맞서 필사적으로 싸우는 영웅들에 비하면 기생충 같은 저 두 인간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었다.
나는 근처 자원봉사자 단톡방을 검색해 가입 신청을 했다. 마음속에 다시 뜨거운 피가 끓어올라서인지 그날 밤 나는 아주 깊게 잠들었다. 꿈 하나 꾸지 않았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아침 7시였다. 벽난로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다. 하지만 방공호 내부 온도는 견딜만 했다. 휴대폰을 켜고 자원봉사자 방을 확인했다. 방의 사람들은 토론 중이었다. 어떻게 해야 눈보라를 뚫고 생명 통로를 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지만 이야기는 늘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아무에게도 더 좋은 방법이 없었다.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이들은 더 이상 답장이 없었다. 아마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된 모양이다. 며칠이 더 지났다. 나는 웨이보를 확인하다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다. 그곳은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많은 지역에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눈세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비행기를 이용해 지면에 염화칼슘을 살포하여 지면 제설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도로가 뚫리기 전까지 가급적 외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공지는 즉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모두가 환호했다. 눈이 그치려 한다. 나는 두꺼운 패딩을 껴입고 테라스로 올라갔다. 정말로 눈발이 가늘어졌다. 펑펑 쏟아지던 눈이 송이송이 흩날렸다. 그것은 나를 아주 기쁘게 했다. 기분이 좋아서 맛있는 요리를 좀 해먹기로 했다. 나는 반조리 육류를 꺼내고 화로에 불을 붙였다. 불판을 올리고 환풍기를 켰다.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고기 조각들이 금세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기름을 뿜어냈다. 잠시 생각하다가 휴대폰을 들어 에리와 홍세현을 작은 단톡방에 초대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사진을 찍어서 전송했다. 그리고 웃으며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먹고 싶니? 그쪽에서는 답장이 없었다. 그들의 휴대폰 배터리가 나간 것인지 아니면 얼어 죽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내심 후자이기를 바랐다. 마침내 눈이 완전히 그쳤다. 하지만 기온은 더 차가워졌다. 테라스 문을 열고 목을 내밀어 환기구를 확인했다.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방공호 안으로 돌아왔다. 눈만 더 내리지 않는다면 괜찮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계속 방공호 안에 머물며 드라마를 보고 게임을 했다. 책을 보거나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나는 수시로 뉴스를 확인했다. 제설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날씨가 너무나도 추웠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현재 실외 온도는 영하 80도 아래로 떨어졌다. 사람은 아예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수준이었다. 심지어 군의 움직임조차 중단되었다. 나는 홍세현과 에리에게 신경을 끄고 있었는데 그들이 먼저 나를 찾아왔다. 홍세현은 간장색으로 찌든 이불을 뒤집어 쓴 셀카를 나에게 보냈다. 내가 두꺼운 이불을 다 가져가면 내가 얼어 죽을 줄 알았어? 에리는 남성용 손바지를 입고 컵라면을 먹는 사진을 보냈다. 내가 먹을 게 없을 줄 알았지? 실망스럽지 않아? 나는 깜짝 놀랐다. 이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이 다 어디서 난 거지? 하지만 나는 곧 에리가 입고 있는 옷을 알아봤다. 아래층에 사는 호랍이 노인의 것이었다. 그가 입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는 옷이었다. 그녀가 있는 장소도 아마 그 노인의 집인 것 같았다. 그 호랍이는 아주 비열하고 손버릇도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 남의 이득을 챙기는데 끝이 없어서 누구든 밖에 내놓은 물건은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곤 했다. 그런 사람이 물자가 이토록 부족한 때에 에리에게 먹을 것을 주다니 생각할 필요도 없이 에리가 무엇을 대가로 치렀을지 뻔했다. 저온 현상은 계속되었다. 이틀 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에리와 홍세현의 소식을 다시 들은 것은 10일 뒤였다. 그들은 둘 다 죽었다. 에리는 화병, 동로으로 죽었고 홍세현은 이웃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 식량을 약탈하려다 매를 맞아 죽었다. 홍세현의 처참한 시신 사진이 단톡방에 올라왔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한참 동안 멍해졌다. 이 지독한 추위가 정확히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마침내 눈이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된 뒤 가장 먼저 정상화된 것은 전기였다. 그 다음은 가스였다. 수도관은 얼어터져서 아직 물은 나오지 않았다. 가장 부족한 것은 음식과 의약품이다. 정부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고 있으니 머지않아 모든 것이 예전처럼 회복될 것이라 믿는다.